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잠시 후인 오후 3시 10분에 이태원 특별법 합의사항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라고 합니다. 이태원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국회가 재의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가 어떤 지점에 있어서 합의를 했는지 잠시 후에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현장 연결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본회의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먼저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배경 어떻게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민생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 빨리 민생을 회복하고 그걸 입법적으로 지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피해자분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구제책 마련하고 있는지 정부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낸 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선구제를 하고 사실 그 비용이나 여러 가지 다시 회수해야 되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부분은 개인이 하나하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 키를 쥐고 하겠다. 이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유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수조가 든다. 이런 취지의 답변하고 있지만 추계를 정확하게 내보면 한 5천억 원 정도가 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놓칠 때 이 전세사기 특별법 이 공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구제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지체할 수 없다라는 부분, 최상병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건 국가의 기관과도 관련된 겁니다. 군 복무를 하다가 해병이 사망을 했습니다. 수사를 하는데 여러 외압이 있었다는 국방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시 가져가고 그 과정 중에 이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이 국방부 담당자한테 통화를 하는 사실상 초유의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수장이 공백 상태였습니다. 청문회를 하려면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수처 수사에만 맡기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특검이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인가? 국민들이 그 후자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9일이면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법을 빨리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10분부터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사항과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기자회견 시작되면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 정영국 대변인님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배경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민생 법안은 이번 국회 마지막 회기니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쌓여 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숙제하듯이 이번에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민생 법안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만은 이게 이제 내일 꼭 본회의를 열어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다른 속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무슨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전세 사기 특별법이야 이게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특검 법안 같은 경우에 내일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만약에 내일 처리했을 경우에 돌아올 거부권으로 행사를 해서 법안이 돌아왔을 경우 이제 29일 날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겠죠. 특조위는 여야 추천을 받아서 모두 9명, 의장 1인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을 하고 1년 이내에 활동을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쟁점 조항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가장 빨리 이것을 처리하도록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이것을 올려서 처리하겠다. 이런 여야의 합의사항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 내용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보면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나 쟁점이었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삭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 이 합의 사항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한 방송 인터뷰에서도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좀 좁힐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은 것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헌법상 검사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특조위에서 혹시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하지만 검사가 아닌 특조위 위원들
특검들이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장 청구를 해달라는 요청을 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의 어떤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양보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서 이 특조위에 어떻게 보면은 수사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헌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로 좀 쟁점을 좀 해소한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상황 속에서 오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여야가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를 이끌어낸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일종의 영수회담의 성과물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그 당시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독소 조항만 해결되면은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여야 이제 원내에서 대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합의로 처리를 하게 된 것이죠. 보니까 오늘 발표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일부 수용을 한 것이고 이제 민간조사위의 영장 청구 부분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일부 수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사례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일 이제 본회의 때 처리를 하자고 합의를 한 것 같은데 내일 이 특별법과 함께 이 역시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 쟁점 법안들은 좀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은 사실 굉장히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을 비롯해서 또 민생 법안 함께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수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여야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부분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께서 집권 3년 차에 접어드셔서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뭐 여러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의제를 각 당이 또 현안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지금 언급 주신 대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고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한번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뭐 독소 조항 때문이었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양당 간의 양보를 이끌어내서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도 이 부분을 더 비토할 명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를 모색하고 하나의 전환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런 영수회담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한다, 수정된 내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내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냐,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합의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에 달렸다 이런 관측이 많았었는데 일단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이것을 처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는 일단 열리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 양측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 열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법안을 처리하느냐 하는 상정 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안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최상면 특검법 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민주당이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특검법이 이제 민주당이 속내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다음에 22대 첫 상정 안건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뒀기 때문에 이 최상병 특검법을 이번 국회 이번 21대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집을 하면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접어두고 이거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공수처 수사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관련자들 다 소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정말 필요한 이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해서 민생 관련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에 열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야 원내수석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된 내용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모았던 내일 본회의는 일단 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지금 박주민 원내수석과 이양수 원내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법안 외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이 과연 내일 법안으로 올라갈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장이 4일에는 또 출타를 네. 하는 출국을 하는 일정이 있기도 하고요. 29일이면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특히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요. 이종석 전 장관도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한국의 재외공관장 회의를 명목으로 들어와서 본인을 빨리 소환하라 그랬잖아요. 소환조차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렌식에 시간이 걸린다 여러 사유가 있었죠. 그런데 최상병과 관련해서는 이 어떤 관련한 자료들의 이런 보존 시한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아니고 지금 계속 시간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대단히 주요한 증거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또 하나가 네. 있고요. 최근에 계속 드러나는 추가 의혹들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만 국방부의 법률 그 담당자가 이미 경찰로 이첩된 수사 기록을 가져옵니다.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대통령실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확보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미 여러 명을 이제 과실치사로 입건을 해야 된다라는 해병대의 초안이 나왔었고 이게 경찰로 이첩까지 된 상황인데 이건 장관이 결재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번복되는 데 있어서 장관의 결재를 번복시킬 수 있는 그 윗선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로는 대통령께서 상당히 경로하셨다. 그 윗선까지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물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수사하는 주체에게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겁니다. 이 부분 제대로 수사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더 윗선으로 겨냥해서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 수사로 가능하겠냐는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번 국회 안에 좀 처리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당초 앞서서 내일 본회의 개최를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장윤미 변호사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부터 지금 해외 순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내일 본회의 안 열어주면 해외 순방 저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영수회담이 열린 게 뭐 얼마나 지났습니까? 엊그제인데 내일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 앞 계단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만 덩그러니 앉아서 직권으로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옳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장은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 민생법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법안이 당연히 통과시켜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김진표 의장으로 봤을 때는 내일 모레 14일 해외 순방을 가기 전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의 그 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야 간에 더 협의를 하고 합의해 오라고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합의된 법안들만 내일 본회의에 올라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야 원내수석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여러 쟁점 법안들을 내일 반드시 올려야 한다라고 요구를 한다면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일 처리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본회의에 좀 지장이 생길 가능성,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민주당이 고집을 해서 김진표 의장이 도저히 이거 받을 수 없겠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한테 영 면목이 서지 않겠다 할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합의를 해보라.
하고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행 가기 전에 더 협의해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네. 떠나서 갔다 와서 또 상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더 요구할 수도 있을 거라고 네. 최상병 특검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원내수석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일 본회의 개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좀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열리는 게 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실기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여는 부분은 양당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합의라는 건 의견에 어떤 이견 없이 일치가 하는 정도에 이르는 건데 그렇다면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본회의 이전에 다 합의가 된다면요. 그런데 지금 관행상 너무 여야 간에 다 일치가 거의 된 이후에 본회의에 올리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양당에서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협의를 보기 네.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최상병 특검법은 국민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좀 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자까지도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입법 절차에 있어서 고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내일이 일단 마지노선이라는 인식에는 민주당으로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오는 3일에 원내대표 선거를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시기를 조금 늦춰서 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 배경을 놓고 당에서는 후보자들의 정견과 철학을 알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왜 연기를 했느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윤국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첫 번째 이유는 이철규 의원이 이제 앞장을 서서 뭐 추대론이 형성이 되면서 다른 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했던 것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포기를 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도에 나오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께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부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모집에 있어서는 좀 연기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다른 후보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합니다만은 그게 사실 조금 꼬인 부분이 이철규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본인 혼자서 추대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국민적 여론 시선이 좋지 않고 하니까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또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한 분이 또 출마를 한다 할 경우에는 이철규 대표를 세우려고 다 얘기가 된 건데 덜덜이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런 의심의 눈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뭐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는 압박도 있지 않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좀 어느 정도 정리를 본인이 해주신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들이 출마하기가 훨씬 더 자유로워지겠죠. 그렇지만 이철규 대표가 꼭 나서야 되겠다 그러면은 좀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윤민 변호사께서는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경선 날짜를 좀 연기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설명은 이제 초선 의원들이 정견을 좀 듣고 네. 싶어 하기 때문에 연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요구는 사실 5월 3일로 정하기 이전에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로 인한 사실상 추대로 가는 분위기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군이 좀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내에서도 당장 이철규 의원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무총장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직책을 맡았던 건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하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20일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중책으로 복귀를 했죠. 인재영입위원장을 총선 이 기간 중에 맡았고 또 공관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총선에 대패한 책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철규 의원한테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져서 원내 사령탑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 받을 사람인지 상 받을 사람 아니다. 그리고 대단히 험한 표현도 나옵니다. 무슨 낯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등장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나와서 이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다른 후보와의 어떤 견주는 게 전혀 없이 단독 추대로는 최소한 가지 않도록 당에서도 이런 제동의 목소리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철규 의원 자신이 지금 출마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고
또 당내에서도 이철규 의원이 출마를 해야 된다, 아니면 출마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찬반의 목소리가 지금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과연 얘기가 나온 대로 정말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질 것이냐, 그리고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후보군 중에서 얘기가 됐던 분들이 새롭게 도전장을 던지는 분들이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새롭게 도전장을 던지는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뭐 이른바 윤핵관 그룹에서 대통령이 아마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 쪽이 자발적으로 아니면은 이철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윤핵관 일종의 그룹에서 이철규 의원 내세워서 자발적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역대 어느 원내대표보다도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네.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 친명의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뭐 단일 대우로 딱 뭉쳐서 지금 여당을 압박하고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모든 협상력을 갖다가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투쟁력도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위치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가장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철규 의원은 그런 협상력을 갖추고 있고 모든 면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도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나설 수 있을까? 앞서 말씀대로 제가 약간 꼬이에 있다는 부분이 이철규 의원이 나올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꼬여가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조금 본인이 결심을 해준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많이 이제 출마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의 도전장을 낼 것이냐, 그리고 다른 후보군이 나올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다른 후보군이 과연 나올지 전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왜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던지지 않는지와 관련해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어떤 공세를 이겨내는 게 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원내 사령탑 역할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시계를 한 4년 전으로 돌려서 2020년에도 국민의힘이 대단히 참패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총선 성적표는 좋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치러졌던 원내대표 경선에는 많은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었습니다. 주호영 의원, 권영세 의원, 뭐 김태형 의원도 그 당시에 겨뤘었는데 그때는 같은 국면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이렇게 풍경과 결단이 다르냐? 지금 용산 눈치를 본다는 기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의 이른바 찐 윤핵관이라고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선인, 낙선인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고 있어서 원내대표로 이제 사실상 몸풀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른바 용산의 마음이 이철규 의원한테 간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나간다 한들 이건 들러리 아니겠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상 많은 이제 후보군이 형성되는 데는 제약으로, 장애로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부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개최 연기를 요청했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일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도전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지층이 워낙 지금 광범위하게 형성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실기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할 겁니다. 지금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심평 변호사가 그런 네. 말을 전했죠. 연기를 해달라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한 단계를 거쳐서 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인은 뭐 한동훈 위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지층에서는 빨리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잊혀지기 전에 더 세를 결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팬덤이 형성이 돼서 그 카페에서도 굉장한 지지 격려 문자가 도달하고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뭐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등장하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윤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에 따른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배경을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해서도 지금 짚어주신 대로 전당대회가 하나의 지렛대,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원들도 그리고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이겠죠. 저는 전당대회를 연기해 줄 걸 요청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이 요청을 한다라고 해서 전당대회 뭐 일정이 조율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정치적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전당대회가 혹시 일정이 조율 가능한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혀 그런 사실 없다. 무슨 저런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전문 형식으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경솔하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적인 상당한 구력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반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워딩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정치적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등판할 것인지. 지금 전당대회는 본인도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기 전당대회는 등판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당내 세를 구축하는 데도 탄탄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등판하기 좀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년 뒤에 보궐선거에는 또 어떤 정치적 변수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선으로 직행한다? 이건 장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비교적 유리하게 돼 있고 당원 100%니까요. 당원의 좀 열렬한 지지를 받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이 기회를 그냥 놓치고 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 이걸 하나의 정치적 모멘텀으로 삼는 게 나을 것인가? 그리고 당원들의 어떤 소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나갈 것을 좀 유력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언과 뭐 전원 형식의 여러 좀 추측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후보, 과연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냐 관심을 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오늘 한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과연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사정이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거와 같지 않게 조금 약해졌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고는 이제 자신은 이제 지금은 이제 서서히 몸을 풀고 낯설 채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는 당무에 그렇게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고 또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의 그립감이 좀 약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번 전당대회 도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전당대회 룰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원 100%로 하는 거는 네. 지난 전당대회 때 좀 수정이 된 것이었거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사실은 뭐 민심 당심이 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상 한 30%를 반영하도록 돼 있었었는데 뭐 정진석 지금의 비서실장이 되셨지만 총대 메고 바꾼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의원이 아직까지도 이 좀 배신자다 뭐 이런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해서 당심을 완전히 얻진 못했지만 또 일반 그냥 국민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보수, 온건한 보수라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립감이나 이런 부분이 당에서 서서히 좀 옅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판 시기를 본인도 저울할 수 있겠지만 다만 전당대회 룰이 현재로서는 본인한테 상당히 불리하다는 걸 알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하나의 변수로 출마할지 안 할지를 이제 선택하는데 좀 유력한 하나의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만 사정 기능은 빼고 명칭은 법률수석실
혹은 민심수석실 뭐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일단 사정 기능을 빼고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겠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정욱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개편을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수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를 했죠. 현장의 민심 청취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놀라운 것이 현장의 민심을 가감없이 제대로 속속들이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게 그 협조를 구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법률비서관, 법률수석실의 필요성이 이제 어느 정도 암묵적 동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필요를 한데 뭐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라고 꼭 거기에 대해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뭐 공약이긴 지켜야 되긴 합니다만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 운영에는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한다 그러면은 국민의 동의를 구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마도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장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통령실 직제 개편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만 이제 대선의 공약을 파기한다는 측면이 있고 이런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기치로 내건 거는 민심 청취라는 것인데요. 이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하면서 뭐 시민사회 수석실은 뭐 폐지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계속 가져간다라고 이제 매듭이 지어지긴 했지만 시민사회 수석실을 통해서 또 민심 청취가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과연 부활하는 게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의중과 맞닿아 있는지 의문이 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대대로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 예전만 뭐 하지 않다. 뭐 검찰총장 출신의 정말 대통령으로 직행한 좀 유례가 없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그림자 안에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지금 대통령의 어떤 직할 체계로 또 검찰을 다시 재정비하려는 거 아니냐. 수사기관을 그렇게 좀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일각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법률수석 비서관실이 신설이 된다면 누가 그 수석 비서관이 될 것인지도 상당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공식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에 두 번째인데 지난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욱 정무수석 인선 발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실에 와서 소개했던 모습 그리고 뒤이어진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이어서 취임 2주년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면 계속해서 총선 이후에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통 강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참 잘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영수회담 때 보면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듯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 때 대통령이 이제 그 의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의 목소리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게 없단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실책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이 돼서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라든가 대국민 설득 장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지난 일입니다만은 영수회담 때 이재명 대표가 그 합의를 깨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얘기하던데 어쨌든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받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 나가서 저는 국민 대토론회 이런 부분도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도움을 요청을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호소하는 것이 직접 상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타운홀 미팅을 하든지 이런 부분도 더 병행해서 또 이제 보도국장, 편집국장 회의 같은 것도 더 해서 계속 소통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이 지금 가장 위기일 때, 힘들 때는 국민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믿고 의지해야 될 곳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입니다. 네, 장윤 변호사님. 저는 대통령께서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란 건 계속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임 100일 이후에는 전혀 기자회견이 없었지만 지금 열린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의 그냥 그 질의응답에도 직접 대답을 하겠다는 건 상당히 잘 차용된 네. 형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러 껄끄러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당연하지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대통령의 육성으로 확인한 부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피해가긴 어려울 겁니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신지 저희가 KBS 신년 대담에서 확인한 건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건데 사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이 답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식 그대로 임하신다면 아마 국민들한테 박수 받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 이전과 좀 달라진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으로 국민 선택 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잣대를 그대로 본인과 본인 가족과 김건희 여사에게도 그냥 그 잣대를 적용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지켜보신다는 점을 이번 이 회견에서 좀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